이어서 노동법 제정 70주년 기념 한국공인노무사회 국제심포지엄 2부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노동분쟁 해결 절차에서의 노동 전문가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은 특히 세계노동전문가협회 회원국의 사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등 양상과 그 해결 절차, 그 안에서의 노동 전문가의 역할 등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서 노동 분쟁 해결 절차에서 공인노무사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자리에 계신 동시통역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동시통역기는 채널 1번은 한국어, 채널 2번은 일본어, 채널 3번은 이탈리아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버튼을 눌러서 동시통역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왕구 회장님에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이전에 잠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인데요. 오늘 총회는 사실은 기념총회, 추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이제 기념총회고 7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총회이기 때문에 의결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원과 그리고 추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성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의결사항이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기념식 위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 심포지엄 세션 1 노동 분쟁의 해결 절차에서의 노동 전문가의 역할을 진행을 맡은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황구입니다. 아시다시피 날이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노동 분쟁 절차에 있어서 한국의 공인노무사 그리고 세계 각국의 노동 전문가가 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나라별로 법과 제도에 따라 노동 분쟁을 전담하는 기관 그리고 분쟁이 해결되는 절차가 상이합니다. 우리는 각 나라별로 노동 분쟁의 양상과 그 속에서 노동 전문가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이 세션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럼 우선 한국의 노동 분쟁 해결 절차와 공인노무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PPT 자료가 띄워질 것인데요. 그 부분을 눌러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넘겨주기로 했는데요. 컨텐츠는 뭐 다양한데 이거 봐주시고요. 노동 분쟁의 특성과 노동 분쟁의 해결 절차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는 노동 분쟁 해결에 관한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 전쟁, 6.25 전쟁 중에 노동위원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그리고 근로기준법도 당해년도 1953년에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사법 절차 이외에 일종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 특별하게 노동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다른 어떤 법보다도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특성이자 한국의 노동 분쟁이 상당 부분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화해 중심의 원만하게 해결되는 중심으로 잘 해결되는
그런 과정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 분쟁의 특성은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인격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고요. 또 근로자는 열악한 지위에 있습니다. 사용자보다는 대등하지 않는 지위의 특성이 있고, 또 계속성, 반복성, 이례적이고 단순한 어떤 일반적인 채무 관계하고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또 집단적, 조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세션에서도 자세히 논의를 하다시피 스마트워크와 같은 기술 발전으로 일하는 방식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동관계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법규범이나 법원의 판결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 분쟁의 해결 절차도 또 특성이 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쟁송 절차보다는 다음과 같은 점이 특별하게 노동 분쟁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동 분쟁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노동 분쟁이 길어지다 보면 근로자는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쟁 해결에 드는 비용이 또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공정한 정부기관의 후견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에 비해서 근로자는 증거의 편제성,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적 역할을 하는 그런 공공 부분에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또한 후견적인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이것이 노동위원회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ADR,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은 일도 양단의 끝까지 법적 투쟁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앙금없는 해결, 원초적인 해결, 그리고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책을 동원하는 것이 국리민복, 특별하게 근로자에게 이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노동분쟁 해결 절차 4페이지 보시면 노동위원회 제도를 채택해서 공인노무사들을 또한 이 부분에서 역할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대리해서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이고 집단적 노동 분쟁으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는데, 다음에서는 개별적 노동 분쟁 절차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처음에 이제 임금 체불이 가장 심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대략 1조 3천억 정도의 임금 체불이 또 발생하고 있는데요, 매년.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진정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고소로 전환돼서 노동청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까지 대리해서 여러 가지 서류와 작성과 그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아주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특별하게 근로자의 권익에 반하는 그러한 판례들이 나왔는데요. 노무사의 고소대리권 내지 의견 진술권을 배제하는 그런 판결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회 환노위에 우리 노무사들에게 노동관서에서의 고소대리권, 정확히 이야기하면 의견 진술권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가질 수 있게끔 입법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조속히 환노위에서 다뤄지길 바라고, 또 나아가
여기 계신 오늘 또 회장님들, 전문자격사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왈프 세계 노동 전문가 여러 회장님들도 좋은 발언과 지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금 체불은 그 정도로 하고요. 또 대지급금이라고, 과거에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도산, 파산 등으로 인해서 퇴직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일정 부분에 한해서 국가가 선지급하고 그런 부분을 근로자를 위한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또 사용자까지 대리해서 적절한 공격과 방어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7페이지,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7페이지 노동위원회 해고, 징계 등 부당한 인사처분과 관련 처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별시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까지 우리 노무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특별하게 우리 한국의 노동법에서 우리 공인노무사들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 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사고, 일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청구, 또 서류 작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런 것도 다 사용자와 또 근로자 동일하게 대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집단적 분쟁 해결 절차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집단적 분쟁 해결 절차는 우리 한국에 뭐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한국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노동위원회의 특장점이 발현되는 그러한 또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단체 교섭, 노조가 단체 교섭을 행하거나 또 협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이 사건을 의인받아서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동조합이 복수노조 시대에 이제 들어와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그러한 신청을 또 노무사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쟁의 상태에 빠졌을 때 근로자와 이제 사용자가 극한 대립을 하다가 노동쟁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노동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공적 조정 중재라고 하는데 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노무사들이 공인노무사들이 사건을 의인받아서 양자를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동위원회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사적으로도 이 조정과 중재에 대한 권한을 사용자나 근로자로부터 의인받아서 이런 사적 조정 중재 제도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정이 된다면 판결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노동 분쟁 해결을 위한 공인 노무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리 PPT 자료 1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요즘 핫한 그런 이슈가 되겠는데 2021년 3년 전에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노사관계에 있어서 가장 핫한 주제와 이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가 부여지는 데 그치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 기관 또는 그 전문 자격사에게 의임을 하는 방안들이 제3세션에서도 논의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근로 보호에 대해서 또 강조되어 있는데 청소년 우리 근로가 무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업계고뿐만 아니라 대학생 청소년까지도 근로보호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청소년 또 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의탁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장 핫한 최근에 또 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노동 분쟁의 해결 절차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마치고 한국의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법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 분쟁의 각 특수성과 영세한 사업주 그리고 취약한 근로자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간이한 절차, 속도, 그리고 비용의 측면 이런 부분에서도 노동위원회의 장점을 키워나가지 못할 망정 노동법원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70년 역사를 무화시키는 정말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한 발상일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노동법원은 교수분들 그리고 법원의 판사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기회가 약간 늘 뿐인 것이지 진정으로 국민민복과 노동 대중을 위한 길은 아닐 것이다는 점에서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흐름은 이미 ADR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1세션을 통해서 이탈리아, 루마니아, 일본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ADR 제도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또한 노동법원 제도를 만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ADR 제도와 노동법원을 함께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또 합리적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 두 가지 제도를 같이 운영하는 것은 스페인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완 내지 아니면 노동위원회 강화론 쪽으로 우리가 입장을 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또 사적 조정 제도가 개별적 노동 분쟁에도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근로감독관들이 업무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공인노무사들에게 권한이양을 하지 않는데 약간의 권한이양만을 통해서도 노동부의 임금체불에 허덕이는 그 임금체불 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민복과 노동 대중에게 다가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오늘 세션 1에서 소개되고 논의되는 각국의 제도 사례가 대한민국 노동 분쟁 해결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한 발제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의 발표는 마쳤고요.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세계 노동 전문가 협회 의장국인 이탈리아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건데요. 이탈리아 콘슐레티 델 라보로 이탈리아 협회죠. 이탈리아 협회의 지오바니 마르칸티오 사무총장이 진행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Oh no, I don't have a show. Thank you. Thank you all. Thank you, Mr. President, for your hospitality. I'm really happy to be here. And now I will speak in Italian language. Please take your headphone. Grazie a tutti, buongiorno. Sono veramente grato dell'invito perché questo meeting è molto importante per tutte le organizzazioni che curano il lavoro nel mondo e credo che questa possibilità di condividere le nostre esperienze, delle riflessioni, sia molto molto importante per migliorare la qualità del nostro lavoro, ma anche del lavoro di tutti i cittadini dei paesi dove noi operiamo. In Italia la mia organizzazione
conta circa 26.000 colleghi che sono distribuiti in tutto il territorio nazionale e la nostra organizzazione ha un'idea di lavoro ben precisa, un lavoro legale, equo, sostenibile e inclusivo. Questi sono i valori che noi cerchiamo di applicare tutti i giorni davanti alle imprese e ai lavoratori. Nel nostro Paese noi abbiamo la possibilità di curare e difendere sia le imprese che i lavoratori, perché in Italia è stata fatta una scelta molto importante. Il governo, il legislatore italiano ha deciso di dare alla nostra organizzazione una possibilità normativa, quindi una disposizione normativa che permetta di risolvere eventualmente le controversie prima che queste vadano davanti al giudice. Quindi la scelta italiana è stata quella di cercare di risolvere queste controversie prima che vadano in giudizio. E in questo senso, attraverso una norma specifica, le nostre organizzazioni territoriali possono costituire delle commissioni dove i lavoratori e le imprese possono certificare i contratti di lavoro. Certificare i contratti di lavoro vuol dire sottoporre a una giuria composta da consulenti del lavoro una valutazione tecnico-giuridica sia della coerenza di quel contratto con il contesto normativo, sia e soprattutto della volontà delle parti che intendono costituire quel contratto. Questa è una funzione molto importante perché permette di risolvere eventuali controversie molto prima che sorgano tra lavoratore e datore di lavoro, perché è evidente che se le parti si pongono davanti alla nostra Camera arbitrale vorranno concludere quel contratto ed è molto probabile che non vorranno più discostarsi da quel tipo di contratto. Ecco, tengo a sottolineare che questa è una procedura che è prevista dalla legge italiana e quindi questa legge ha attribuito alla nostra organizzazione un potere sussidiario molto importante che si può sostituire evidentemente al giudice perché si colloca prima del fatto che il lavoratore o l'impresa vadano davanti al giudice per risolvere le proprie controversie. In realtà questa commissione, questa Camera, composta da consulenti del lavoro, ha molte altre funzioni che nel tempo la norma ha attribuito. In questa Camera è possibile anche risolvere, sempre prima dell'intervento del giudice del lavoro, le eventuali controversie in materia di licenziamento attraverso la possibilità di offrire una somma o una conciliazione al lavoratore prima che questo licenziamento in qualche maniera venga contestato davanti al giudice. Questa è un'altra funzione molto, molto importante perché permette di risolvere anche quando il rapporto cessa la controversia prima che si vada in giudizio. Dicevo, questa commissione che è costituita in tutto il territorio nazionale dalle nostre organizzazioni territoriali ha delle funzioni dove sostanzialmente è possibile anche assistere i lavoratori in specifici contratti che richiedono l'attestazione verificata della sua volontà. Ad esempio in queste commissioni è possibile stipulare delle clausole part-time particolari dove il lavoratore può variare la collocazione temporale della prestazione
Ecco, tutto ciò può essere attestato attraverso questa commissione che con i valori di terzietà, e questo è un principio che voglio sottolineare, quindi che si colloca in un giudizio terzo rispetto all'impresa o al lavoratore, giudica idoneo la tecnica giuridica utilizzata, quindi la coerenza normativa di quella clausola contrattuale o di quella clausola di licenziamento anche inserita in un contratto di lavoro, e verifica la volontà sia del lavoratore che dell'impresa di arrivare a quel tipo di clausola. Ecco, io credo che queste siano funzioni molto molto importanti che nel diritto comparato, per quanto ho potuto apprezzare almeno all'interno dell'Unione Europea, non sono così comuni, anche perché, ripeto, è un potere sussidiario normativizzato, cioè inserito in un contesto di legge che gli dà quell'autorevolezza e quella ufficialità che è necessaria per appunto risolvere queste controversie di lavoro, e addirittura in queste sedi è possibile per il lavoratore rassegnare in maniera verificata le dimissioni da un posto di lavoro, per verificare ad esempio che queste dimissioni non siano state poste con un obbligo da parte del datore di lavoro. Ecco, tutto questo impianto si traduce in principi molto importanti per la nostra organizzazione, che sono la sussidiarietà, e questo l'ho già citato, ma anche l'etica, perché ciascuna commissione, ciascun collega opera in maniera etica tutte le volte che è chiamato a giudicare in questa Camera, in questa commissione, e ovviamente anche di terzietà e di legalità, perché la verifica della coerenza normativa con un carattere terzo, quindi un carattere non parziale, un carattere imparziale rispetto alle parti, garantisce la possibilità di risolvere in maniera corretta, efficace, le controversie di lavoro prima che vengano poste davanti al giudice. Ovviamente, una volta che questa controversia non può essere risolta prima in queste commissioni per mancanza di volontà delle parti, perché ovviamente è una procedura volontaria e le parti non sono obbligate a stipulare un accordo se non sono d'accordo, ovviamente. Ecco, davanti al giudice comunque la nostra organizzazione ha dei ruoli, perché può supportare il giudice, ad esempio, nelle perizie, dove attesta la congruità di un elemento retributivo, di una retribuzione, piuttosto che di altre circostanze che riguardano il rapporto di lavoro. Ebbene, io credo che però, a parte questo potere sussidiario che ci è stato attribuito dalla norma già nel 2003, credo che un'importante funzione che la nostra organizzazione ha in Italia sia quella molto preliminare a queste circostanze, ovvero il fatto che tutti i giorni noi, nel redigere i prospetti paga o redigere i contratti di lavoro o curare tutti gli adempimenti in materia di lavoro, quindi in materia di pensioni,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di versamento dei contributi e di applicazione della tassazione fiscale, noi con competenze di alta specializzazione applichiamo correttamente tutti questi istituti, controlliamo l'applicazione ad esempio dei salari previsti dai contratti collettivi o dai contratti individuali, e quindi cerchiamo di risolvere molto prima le controversie, perché curiamo in maniera molto specifica tutto ciò che riguarda il rapporto di lavoro. Ecco, queste sono delle attribuzioni veramente importanti. Noi abbiamo anche la possibilità di assistere i datori di lavoro e i lavoratori nella possibilità di redigere dei contratti. In Italia il 98% dei lavoratori è coperto da contrattazione collettiva, cioè in Italia sostanzialmente quasi la totalità dei lavoratori ha un contratto collettivo per il settore in cui lavora.
A questo contratto collettivo si aggiunge un contratto individuale che però deve contenere i requisiti minimi che il contratto collettivo dispone per quel settore. Ecco perché noi in Italia non abbiamo un salario minimo, però sostanzialmente il salario minimo è quello previsto dai contratti collettivi, perché a tutti i lavoratori per legge va applicato il salario previsto dalla contrattazione. Questo è un sistema di tutele per i lavoratori e le imprese, ma è un sistema che è alimentato anche dalla nostra organizzazione, in quanto noi assistiamo anche, dicevo, le imprese e i lavoratori nel redigere questi contratti. E quindi queste sono altre funzioni molto, molto importanti. Io non voglio rubare altro tempo, ma credo che queste giornate siano molto importanti per tutti noi, per tutti i professionisti del lavoro che operano nel mondo, per fondere le nostre esperienze, per garantire un mercato del lavoro equo, garantire i diritti dei lavoratori, garantire alle imprese la possibilità di operare con una concorrenza leale, dove non ci sia dumping, non ci sia la possibilità per un'impresa di infrangere le regole e quindi fare concorrenza sleale. Tutte queste attribuzioni sono nella natura dei consulenti del lavoro, nelle attribuzioni di tutti gli operatori che si occupano del lavoro, a testimonianza del fatto che è importante scrivere delle leggi corrette, efficaci, semplici, accessibili, ma è anche molto, molto importante curare e sostenere coloro che applicano queste leggi come i consulenti del lavoro. Grazie a tutti. Thank you all. 네, 지오바니오 마르칸티오 사무총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계 노동전문가협회 부의장국이자 우리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오랜 교류를 맺어오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듣겠습니다. 발표는 일본 사회보험노무사연맹의 아키푸미 고토 부회장님이 해 주실 것이고요.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アンニョハセヨ。今日は素晴らしいシンポジウムにご招待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は全国社会保険労務士会連合会副会長をやってます後藤と申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私から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からはですね、日本の個別労働紛争解決法と社労士の役割ということで、労働紛争の状況と、日本における労働紛争の状況とその私たちがやっている社労士の業務っていうところについてご紹介を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まず一つ目ですかね。はい、ここでは社労士の業務、私たちの日本の社労士の目的っていうところなんですが、正式名称は日本では社会保険労務士、少し長い名称になりますけど、一般的に社労士というふうに呼んでおります。そしてこの社労士は社労士法によって、これ社労士法は1968年に成立しましたので、ここから施行されましたので、今年の12月で55周年を迎え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この法律の目的に書かれているように、私たちは労働及び社会保険に関する法令の円滑な実施に寄与するということと、それと、事業の健全な発達と労働者の福祉の向上に帰するという大きな2つの流れがあります。その中で私たちは労働及び社会保険の専門家であるというところと、もう一つの特徴としましては、使用者、労働者と使用者の利益をですね、追求していくというふうな特徴があります。私たちのコーポレートメッセージである人を大切にする企業づくりから人を大切にする社会の実現へっていうことをモットーにですね、日本には4万5千人の会員がいますが、活動を行っております。じゃあ具体的に社労士の業務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ものかといいますと、労働社会保険諸法令に関する手続きを代行する、
サポートをするということ、それと労働社会保険諸法令の企業側からもしくは労働者の方からのいろんな問い合わせや相談に対してしっかりとアドバイスを行っていくという、ここが大きな法律の特徴になります。これをすることによって国の社会保障の根底をしっかりと守っているのが社会保険労務士社労士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れともう一つはこの企業側にありますけれども、法令及び人事労務管理に関する制度の設計、具体的に言うと賃金設計であるとか評価制度であるとか多様な働き方雇用形態への導入など、こういうことを企業にコンサルティングを行っているという業務があります。そして紛争に関しては裁判所において補佐人というところで、弁護士は訴訟代理人になりますが、その弁護士とともに出頭して労働社会保険の専門家としての陳述を行うというのも一つの業務になります。そしてもう一つが個別労働紛争関係の当事者もしくは使用者側もしくは労働者側の方からの依頼を受けて裁判外での紛争解決、これ ADR なんですが、その役割を担っているのも私たちになります。じゃあ日本においてですね、日本においてこの労働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すると大きく2つに分かれていて、集団的労使紛争と個別労使紛争という2つのところがあります。集団的労使紛争は労働組合対会社っていうところの争いを行うところ、そして個別労使紛争というのは対個人一人一人の労働者と会社とのトラブルというところになりますが、最近日本における状況を言いますと、実態は1970年代がピークを迎えますけども、実は今は減少傾向にあって、そういう争議ストライキであるとかいうことはほとんどあまり行われていないという現象です。今日本では労働組合の組織率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が 16.5%、 年々労働組合の組織率はちょっと低下している状態にあります。その分この個別労働紛争が、いろいろ日本も長期的なちょっと不況じゃないですけど経済成長の停滞がありますが、この中で非常に非正規労働者の割合が増えたり、もしくは多様な働き方個別的な人事制度の導入などから非常にですね、個別の労使トラブルというのは非常に増えている状況で、国が行っている、労働局というところが行っているところでは125万件の相談が寄せら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個別の件数がすごく増えている状態になります。その内容はといいますと、日本ではいじめとか嫌がらせ、いじめ嫌がらせがやっぱナンバーワンで、その次にあるのが労働契約の終了の時点、解雇であるとか退職、これ退職はやめられないとかそういうところなんですが、そういうところ、それともう一つがやっぱり労働条件の変更です。労働条件を不利益に変更される、そういうところが大きな労働問題の原因にな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になります。でその中でですね、じゃあ私たち社労士会の取り組みといいますと、じゃあ総合労働相談所というのを私たち社労士会が運営をしております。これは日本に47都道府県っていってそれぞれの地域があるんですが、そこに1カ所ずつ無料相談所を作っております。そしてそこで労働相談等を幅広く受け付けておりますけども、こう特色があるのは労働トラブルの問題だけではなくて、年金であるとか医療保険の問題であるとか、またここでは幅広く、相談を受け付けております。ここは無料で行っています。この相談件数は2021年4月1日から2022年3月31日までは約6000件の相談を受け付けているという状況であります。そしてその他にもそこに書いてます社労士会
労働紛争解決センター、これ ADR センターと呼ってますけども、これは日本に43センターを私たち社労士会が持っておって、そこで個別の斡旋事案というところを受け付けているというところになります。ここに特定社会保険労務士、特定社労士という名称が出てくるんですが、私たち社労士の中にも厚生労働省、国の厚生労働大臣が指定する研修を受けて、そして試験に合格した者は社労士に復帰して特定社労士となって、この斡旋の代理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いう制度づくりになっております。そこにいろんな業務に内容については下に記載をしております。じゃあそのセンター、社会保険労務士会のセンターの内容という、特徴ですけども、これは基本的に斡旋ですから、通常の裁判と比べれば早くて安くできるというところが1点。それと国の労働局というところもこの斡旋制度を持っていますけども、そこはですね、基本的には9時から5時までといって、それともう一つは土曜日と日曜日と休日は休んでいるという状況の中で、私たちセンターではその時間外、それ以外の時間に対応する、もしくは土日休みの日にも対応するというきめ細やかな対応を今や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になります。具体的なと、ここですね、具体的なと、そして基本的に今費用がかかるというと、そこのセンターを活用するための費用というと、だいたい1000円から1万円ぐらいの費用がかかるけども、実際上1000円2000円日本円でですね、1000円2000円ぐらいが一つの目安で、28カ所ではもう無料でこの斡旋センターを行っているという状況でございます。そこに今現れたのが相談センターにおける斡旋の手続きというところになりますが、基本的に一番上に書いてますその個別労働紛争関係、まずは相互先ほど言いました相談書を持ってますので、そこで相談を受け付けたら、その相談内容から斡旋で解決するのにふさわしいと思った場合については、そこの相談 ADR センターを活用していただくと。それだけではなくて、直接 ADR センターに相談に来る方もいます。そこで受け付けて、いよいよそのセンターでの斡旋になりますが、基本的にそのセンターでは先ほどちょっと説明をしましたけども、特定社労士というものが基本的には代理に入り、代理に入ることもありますし、斡旋をする斡旋委員という人がいるんですが、その人はこの特定社労士で構成されている。ただしそこには弁護士会、弁護士との連携をもとに 3人で斡旋を行うという形態をと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になります。で、結びに最後になりますけども、今午前中に会長がお話したように、私たちの日本ではですね、基本的に今トラブルは結構増えてきてるんですが、私たちの役割とすると、そのトラブルを直で解決するよりも、そのトラブルが起こらないような職場環境づくりというところをやっぱりメインに行っています。そして最近日本ではどうしても労働力人口、やっぱり出生率とか低くなって労働力人口が減少していく中で、どうしても人手不足っていうのが中小企業を含めて課題としてなっていますので、より魅力ある職場環境づくりとかですね、定着率のいい職場環境づくり、これを目指して今事前のですね労務管理に力を入れているというのが現状でござい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다음은 최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가장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루마니아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루마니아 우넬룸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찌프리앙 아우렐이 해주시겠습니다. 코르넬리오 벤체 프레지던트 자료가 수정이 됐군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코르넬리오 벤체 회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Bine v-am regăsit și vă mulțumesc încă o dată pentru invitație și pentru ospitalitate. 다시 한번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m să vorbesc despre profesie și despre competențele similare cu ale colegilor. despre competențe? Competențe, profesie, profesional în România. 저는 우선 루마니아 노동 전문가의 직업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entru a deveni expert în legislația muncii în România, este necesar ca orice persoană să dețină studii superioare, deci o licență universitară urmată de un curs de specializare de 240 de ore. 노동 전문가의 자격 취득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루마니아 국가 자격 기관이 허가한 직업 표준에 따르면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40시간의 전문 과정을 수료하고 노동시장 실무에서 최소 3년 i상의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Okay. Un spectru ocupațional, expertul în legislația muncii, este definit în România ca o persoană care posedă cunoștințe la cel mai avansat nivel, are abilitate de sinteză și evaluare necesară pentru rezolvarea problemelor critice, precum și abilitatea de interpretare a normelor legislative aplicabile în materia dreptului muncii. 노동 전문가의 직업 스펙트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루마니아 노동 전문가는 최고 수준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정을 해석하는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Activitatea principală a expertului în legislația muncii din România este de a furniza angajatorilor servicii specializate în resurse umane și este structurată pe 5 domenii. 노동 전문가의 주요 임무는 고용주에게 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În managementul relațiilor de muncă, un expert în legislația muncii redactează actele specifice, calculează salarii, organizează munca, evaluare profesională a salariaților, cercetări disciplinare, recuperarea daunelor produse de lucrători și combaterea discriminării și hărțuirii la locurile de muncă. 노사 관계 관리에 있어서 노동 관계 관련 법적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임금을 산출해야 하고 노동 규정 및 구조 조정을 할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징계 조사, 근로자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Cel de-al doilea domeniu, în asistența tehnică de specialitate a angajatorilor, în cadrul procedurilor de restructurare organizațională, la stabilirea planurilor de formare profesională a lucrătorilor sau la stabilirea criteriilor de evaluare profesională. 다음은 기술적 지원인데요. 조직 개편 절차에 맞는 기술적 지원, 근로자를 위한 전문 트레이닝 계획 혹은 근로자의 전문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협상, 수정 또는 체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단체 노동 협상, 수정 또는 체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 spus pe toate trei? Da. Ok. Un al treilea domeniu, reprezentarea extrajudiciară a angajatorilor în fața autorităților din domeniul muncii și securității sociale. De asemenea, reprezintă angajatorii în negocierea colectivă a contractelor individuale și colective, în procedurile prealabile grevei, precum și la negocierile privind încetarea acesteia. 사업주의 재판 외 대리 임무도 할 수 있고 노동당국 및 사회보장당국 앞에서 사업주의 재판 외 대리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대리인으로서 개인 혹은 단체 근로 계약을 협상할 수 있고 사업주를 대표하여 파업 발생 전 혹은 종결을 위한 모든 협상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대표하여 노사관계의 법적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Cu privire la concilierea conflictelor de muncă din România, ca și în celelalte state, similar, există două forme de conciliere, conciliere colectivă și individuală. Concilierea conflictelor colective de muncă este o procedură obligatorie, se realizează înainte de declanșarea grevei și este realizată de Ministerul Muncii, prevăzută de legea dialogului social. De asemenea, părțile pot apela la arbitraj privat, dar această procedură nu este des utilizată în țara noastră. în România. 노동 분쟁 해결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 노동 분쟁 해결 절차는 필수적으로 파업이 실행되기 전에 노동부에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 중재를 실행할 수도 있지만 현재 루마니아에서 이 방식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Cea de-a doua formă, concilierea conflictelor individuale de muncă, este prevăzută de Codul Muncii din România. Este o procedură opțională, se utilizează doar dacă este prevăzută în contractul de muncă. Poate fi conciliator un expert în legislația muncii, un avocat sau un mediator. De asemenea, concilierea nu poate avea o durată mai mare de 10 zile lucrătoare. Însă, pe toată durata procedurii de conciliere, expertul stăruie ca părțile să se înțeleagă, să ajungă la o înțelegere. Evident, procedura se încheie prin acord sau, în caz de neînțelegere, prin eșuare a acesteia. 개별적 갈등의 조정은 루마니아 노동법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재를 하는 사람은 노동 전문가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중재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1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조정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가는 당사자들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절차는 합의에 의해 종결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패한 사례로 종결됩니다. No, four. One moment. Ok. Atribuțiile expertului în legislația muncii identifică și analizează conflictele de muncă, alege modalitățile de soluționare a acestora, conduce ședința de conciliere a conflictelor de muncă, propune soluții concrete de rezolvare amiabilă a conflictului, emite opinii menite să ofere părților soluții legale de stingere a conflictului, stăruie ca părțile să acționeze responsabil pentru stingerea conflictului și redactează procesul verbal de închidere a concilierii. 노동 분쟁을 조정하거나 해결하거나 중재할 때 노동 전문가의 임무는 노동 분쟁 파악 및 분석, 노동 분쟁 해결 방안 선정, 노동 분쟁 조정 회의 인솔, 우호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 노사 간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법적 자문 및 자율적인 타협 권유 또는 조정 절차 회의록 작성이 있습니다. Ok, o să te rog, Cristina, să traduci ce spun eu. Este o singură frază de încheiere. Da. Considerăm că noi, experții în legislația muncii din întreaga lume, avem un obiectiv comun de a construi o lume a muncii mai bună. 저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동 전문가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더욱 밝은 노동시장에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Mulțumesc.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벤츠 회장님이십니다. 예. 다음 순서는 스페인의 차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부 사정 때문에 참석치 못하셨지만 스페인 노동전문가협회의 리카르도 가발돈 회장님께서 노동 분쟁의 유형과 스페인 노동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비디오 촬영본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Hola, quiero agradecer a Korea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Association, pues que hayan invitado al Consejo General de Graduados Sociales, a los compañeros españoles y, por supuesto, a su presidente, a la vez que han invitado a todos los miembros pertenecientes a la asociación. Espero que estos días sean de provecho en Corea. Estoy seguro que vais a realizar un gran trabajo en beneficio de nuestra asociación y en beneficio de todos los profesionales que nos dedicamos a las relaciones laborales en cada uno de nuestros países. Me gustaría decir brevemente la importancia que tienen las profesiones como la nuestra, en Corea, en Japón, en Rumanía, en Italia, en Canadá, en España. Yo creo que es importantísimo ser graduado social en España, dedicarte a las relaciones laborales y además hacerlo de una manera regulada, dando seguridad al ciudadano para que el profesional que le va a atender va a cumplir legalmente sus necesidades y que si no es ahí va a tener la posibilidad de que una corporación de derecho público, como puede ser en este caso el Consejo General, vele por sus intereses y hable con el colegiado para que aplicarle el código deontológico y las medidas correspondientes. Lo que me gustaría resaltar también, por supuesto, es la actividad que desarrollamos los graduados sociales y que me imagino que será comparable a la actividad que desarrollamos cada uno de nosotros en nuestros países. Aquí, en España, nosotros nos dedicamos a las relaciones laborales. Asesoramos a nuestros clientes en materia, especialmente en materia laboral. Les hacemos toda la gestión que es necesaria en cuanto a confección de nóminas, en confección de seguros sociales y de tributos. Y posteriormente trabajamos con la empresa en este ámbito. Realizamos los contratos de trabajo y confeccionamos desde la apertura de la empresa hasta, como digo, las nóminas, los seguros sociales, los contratos de trabajo y posteriormente realizamos todas las modificaciones contractuales que haya que realizar e intentamos, en los momentos que hay cualquier tipo de complicación, llegar a acuerdos entre la empresa y el trabajador. A través de las modificaciones contractuales, que hoy hay muchas a raíz de la Ley de Igualdad, pues intentamos congeniar con ellos. Pero muchas veces pues esas desavenencias llegan al juzgado. No se puede conciliar. Hay un paso previo, que es la conciliación administrativa, en la cual intentamos llegar a un segundo acuerdo, si no ha sido posible en la empresa. Llegamos a la posibilidad de este acuerdo en cuestión administrativa, pero si tampoco hay acuerdo, ya el único aspecto que queda, el único recurso, el último recurso, es el recurso jurisdiccional. Y ahí, en el juzgado, en este caso en el juzgado de lo social,
los graduados sociales también podemos atender a nuestros clientes, bien sea el trabajador o bien sea el empresario o autónomo. Nosotros podemos acudir en defensa de los intereses de nuestro cliente a la jurisdicción social. Y eso es algo muy importante, porque no solo gestionamos las relaciones laborales de nuestros clientes, sino que además podemos también asesorarle y luego defenderle en el futuro juicio o posible juicio que se vaya a plantear. Eso es importante para nuestros clientes, para las empresas, para los trabajadores que vengan a visitarnos, pero también para los pensionistas o para cualquier otra persona. Es decir, nosotros podemos solicitar también las prestaciones a los futuros pensionistas o a los pensionistas actuales que no están de acuerdo con la prestación o con la pensión que tienen. Por lo tanto, aunque sea un pequeño inciso, nuestro campo de actuación es muchísimo más amplio, como pueden entender, pero quería hacer ese inciso. Lo que yo creo que tenemos que tener muy claro es que el graduado social es un graduado en relaciones laborales y recursos humanos, es un título universitario con esa titulación, grado en relaciones laborales y recursos humanos, que es especialista sobre todo en relaciones laborales, todo lo que es derecho del trabajo y seguridad social. Y a través de esto, pues me gustaría decir qué hemos hecho durante estos últimos 2 años. Creo que será similar a lo que ha pasado en otros países. Durante estos últimos 2 años hemos estado trabajando intensamente en favor de nuestros clientes, en favor de los ciudadanos, en favor de las empresas, de las pymes, de las micropymes, de la pequeña y mediana empresa y de los autónomos. Hemos hecho cualquier tipo de prestación que han necesitado, y ahí me estoy refiriendo a los ERTES, ERES, prestaciones de cese de actividad para los autónomos, prestaciones que han ido surgiendo a lo largo de estos 2 años y de las diversas administraciones, de la administración central, de la administración autonómica, de la administración provincial o de la administración local, de los ayuntamientos. Ahí hemos estado los graduados sociales al lado de estas empresas, de estos autónomos y de estos trabajadores, que si no hubiera sido por nuestro trabajo, hubieran tenido mucho más difícil haber superado este periodo tan deprimente que hemos vivido con la pandemia, con la COVID-19. Y quiero, pues felicitar a todos los graduados sociales y a todos los colegas, compañeros de estos países que ahora me están escuchando por este trabajo que han realizado. Cuando la administración ha estado cerrada, es decir, las empresas, los trabajadores y los pensionistas no podían ir a la administración, estaba cerrada prácticamente. Los únicos que hemos atendido a estas empresas, a estas micropymes, a estos autónomos, a estos trabajadores, hemos sido nosotros, los que nos dedicamos a asesorar en relaciones laborales, los que nos dedicamos a gestionar el derecho laboral, el derecho del trabajo y seguridad social en las empresas. Y esa labor, ese trabajo, yo creo que hay que agradecerlo y creo que hay que ponerlo en valor. Es algo que todavía no ha pasado. Con otros colectivos sí que se ha agradecido su trabajo y es lógico, ha habido colectivos muy castigados por la pandemia, pero yo creo que el nuestro también lo ha sido en la proporción que nos corresponda. Pero yo sí quiero agradecerlo a todos y cada uno de los compañeros que se dedican a esto. Y por último, pues comentar brevemente cómo veo yo el futuro de nuestra profesión. El futuro de nuestra profesión creo que tiene trabajo a raudales. Creo que es un futuro espléndido. Yo creo que hoy en día cualquier estudiante, cualquier persona que decida estudiar el título de grado en la Universidad de Relaciones Laborales y Recursos Humanos saldrá con trabajo de la universidad. No damos abasto en los despachos profesionales y cada vez son más las obligaciones que la empresa tiene. Y al tener esas obligaciones las empresas, quien las tiene realmente somos los graduados sociales, los asesores laborales, que estamos asesorando y gestionando a esta pequeña y mediana empresa. Por lo tanto, el futuro de nuestra profesión
es brillante. Yo creo que es un futuro en el que vamos a tener un exceso de trabajo. Ojalá podamos regularnos un poco y también conciliar la vida laboral con la profesional, porque nosotros que intentamos conciliar en las empresas esta faceta no lo podemos hacer con nosotros mismos. Y creo que este futuro que yo estoy viendo para nuestra profesión lo tenemos que hacer notar también en Europa, puesto que esta profesión, la de las relaciones laborales, la de los colegas que me estáis viendo, todos los que estáis viendo, los consulenti en Italia, los colegas rumanos, en Japón, en Corea, en Canadá y en España, creo que en la Unión Europea, en el conjunto de Europa, tenemos que hacerle valor. Y además de darle valor, intentar que nuestra asociación, nuestro grupo de asociados, nuestro esfuerzo para que esta asociación siga adelante se vea recompensado con el ingreso de muchos más países en la misma y además con el ingreso de muchos más colegiados en todas y cada una de nuestras profesiones. Me despido y reitero mi agradecimiento por la posibilidad que se me da para manifestarme de esta manera ante todos vosotros y reiterar también la felicitación, porque estoy seguro que este congreso va a ser un éxito y lamento profundamente no estar en persona como hubiera sido mi intención. Muchas gracias a todos. 네, 노동 전문가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분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휴식 시간을 가질 텐데요. 휴식 시간 가지기 전에 두 가지 안내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2부의 끝 순서에 마련되어 있는 세션 3가 끝나면 Q&A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A 시간을 위한 질문은 화면에 휴게 시간 동안 띄워진 QR코드 또는 벽면에 붙어진 QR코드 포스터를 통하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QR코드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복도에 나가 있는 접수기를 통해 주차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2시 반까지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